실제 그 창업자시라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사업을 최초 시작될 때가 2020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라는 걸 처음 신설하면서 그게 한 50억 정도로 처음 시작했어요. 그 사업을. 근데 제가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내년 기준으로는 거의 보조금 기준으로는 거의 1,000억 원 정도까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가 투자용자 보증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2,000억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정부의 지원 기회를 얻어서 좀 더 이렇게 추가적인 비즈니스 확장, 혹은 내 사업의 성공적인 창업,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얻는 거죠.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먼저 뭐 소상공인의 중요성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착안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자 중에 99.9%가 중소기업인데 그 중에 94%가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업 구조가 이렇게 압정형 구조라고 해요.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쭉 있고 소상공인만 쫙 있는 거죠. 네. 압정형 구조를 하는데 우리나라 모든 학자들이 이게 문제래요. 이게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소상공인을 진입장벽을 만들어야 된대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근데 조금만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볼게요. 오히려 이 압정을 원래 정상적인 안정적인 구조는 어떤 거죠? 이게 피라미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상공인을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키워내서 이걸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오히려 훨씬 더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떤 정책을 펴왔냐면은 테크 중심, 수출 중심 이거 아니면 쳐다보질 않았어요. 소상공인은 그냥 빵 만들고 무슨 글로벌 브랜드야 이런 식의 인식이 퍼져 있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혹시 나이키 신발 신고 있는 분 계시나요? 코카콜라 드시는 분 계시나요? 스타벅스 드시는 분 계시나요? 네. 루이비통 쓰시는 분 계시나요? 네. 에르메스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을 즐기고 계세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브랜드를 즐기고 계세요. 그러니까 루이비통이 유럽 시총 1위인데 유럽의 시총 1위가 지멘스가 아니에요. 루이비통이에요. 루이비통은 조그만 공방에서 시작했어요. 스타벅스는 어떻게 시작했죠? 시애틀의 펜크플레이스라는 전통시장에서 시작된 브랜드예요. 시애틀을 왜 가져오려 돼? 시애틀에 뭐 있나요? 스타벅스 보러 가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전환하면 엄청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 우리는 기업으로 될 시드가 엄청 많기 때문에.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친구라고 죄송합니다. 이 분들이 지역을 멋있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뒷단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보시면은 94%가 소상공인이어서 문제다? 그거는 정책적인 지원을 안 했을 때 얘기인 거예요. 94%라는 거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른다면은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4대 그룹 다 원래는 그러니까 오종윤 교수님 원하긴 한데 현대그룹이라든지 SK그룹, LG그룹 다 쌀집에서 시작했어요. 사실은 삼성그룹, 삼성상해 다 쌀집, 조그만 목공소 다 쌀집에서 시작했다. 시작 자체는. 그래서 계속 피보팅 사업 모델을 계속 피보팅하면서 지금의 글로벌 기업이 된 거죠. 그 삼성그룹의 그 쌀집의 잔재가 뭐죠? 바로 CJ그룹이죠. 네, CJ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굳이 요거 생각을 조금만 전환하면 정책적인 생각을 조금만 전환하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변화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재밌는 거는 소상공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코로나를 겪었는데도. 이건 제가 뒷단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앞단에 그 환경 변화, 디지털 산업이 가속화되고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경험 소비, 가치 소비를 변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전 요청을 증가하고 있고 저런 건 앞서 우리 안혜민 교수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생략하고요. 더 재밌는 게 좀 보시면은 대학생의 비기술 기반 창업이 코로나를 겪었는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앞서 설명을 드렸잖아. 왜 학생들이
그 매슬러의 1단계 욕구 이론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하면은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요. 자기 가치를. 그래서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셀러리맨이 됐다가 저처럼 셀러리맨이 됐다가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셀러리맨들은 그 나의 가치라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애들이, 카이스트 나온 애들이, 포스텍 나온 애들이 취업을 안 하고 카페를 하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게. 전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팀들이. 그런 거고요. 보시면 30대 이하 대표자 비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거 국가 통계입니다. 참고로 제가 뭐 조작한 통계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 통계입니다. 보시면은 22%까지 확대됐습니다. 코로나를 겪었는데도. 왜죠? 예전에 소상공인 창업하면은 두 가지였어요. 소상공인 창업하는 이유가 뭐였죠? 명퇴당하거나 또 하나는 내가 학벌이 안 좋아서 취업이 안 돼서 짜장면집이나 할까? 뭘 할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그런 시대가 아니고 취업을 안 하고 오히려 이쪽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더 재밌는 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우리 그 안혜민 교수님께서 셀프 리스플레이션 얘기했는데요. 창업 동기도 취업이 안 돼서 이게 아니고 다 나다운 걸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정책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현장을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이제 현장도 엄청 많이 만나고 그 만난 걸 저는 이제 현상을 가지고 저 정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팀들이 라이프스타일이라든지 로컬이라든지 온라인 디지털을 접목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지가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도대체 그런 사람이 몇만 명이나 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충 여기서도 보니까 한 10% 정도는 제가 말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 안에서도 10% 정도. 왜냐면요, 딱 봐도 전 대충 느낌이 오는데, 네. 보통 제가 이제 작년에 그 모태산업 규모를 추정하려고 이제 제가 정책을 만들어니까 기업으로 돈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정책 대상이 몇 명이나 돼. 너 겨우 뭐 10만 명 가지고 5만 명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돈 달라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기술 스타트업은 그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기술 스타트업은. 근데 우리 소상공인은 한 730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한 이런 창의 기반 소상공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로 저 추정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중기원에 연구 영역을 했는데요. 특허 가진 소상공인이 63만 명. 여기서 특허 가졌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상표권이든 디자인권이든 진짜 특허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은 연차 수수료를 내야 돼요. 내가 이걸 활용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생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이 IP를 가지고 인터내셔널 프로퍼티를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의 확장 전략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즉 창의 기반 소상공인이라는 얘기죠. 그 인원이 64만 명이에요. 특허 가진 소상공인. 그래서 제가 대충 추정을 해보니까 봐보세요. 20대 이하 대표자 30대 이하 대표자 비율이 22%니까 700만 명 곱하기 한 22%하면 140만 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특허 가진 소상공인이 60만 명, 64만 명 그 사이로 보고 있어요. 저는. 물론 60대, 70대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창의 기반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는 이제 그 인원은 모두에서 빼고 일단은 대충 추정하면 10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하는데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얻었고요.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이거 보시면은 저 그래프 보시면요. 이 표가 앞서 우리 안혜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술 변화 트렌드와 가치 변화 트렌드가 만나서 바로 지금 소상공인 크리에이터 시대가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그 창작자의 시대로 접어든 거예요. 일종의. 뭐냐면은 이 표가 되게 제가 좋아하는 건데 원래 그 산업혁명 이전에는 소상공인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전에는 농민밖에 없었죠. 그 장원제도 있을 때는 농민밖에 없었죠. 물론 이제 그 장원제가 무너지면서 바로 그 소상공인들이 나타났는데요. 소상공인이 몰락하게 된 건 산업혁명 때문입니다. 사실 몰락하게 된 건 아니고 산업혁명을 만나면서 소상공인 중 일부가 자본가로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기계에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축적된 부를 기계나 기술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가 자본가로 성장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소상공인은 어떻게 되죠? 쇠퇴하게 되죠. 뭐 컴퓨터 인터넷 혁명을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살아나지 못했어요. 근데 바로 뭘 만났죠? 바로 요걸 만난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뭘 대변하죠?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하죠. 모바일 혁명, 디지털 혁명. 이게 얼마나 재밌는 현상이냐면요. 우리는 쇼핑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걸어다니세요. 쇼핑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막 잘 검색하는? 아니에요. 그냥 인스타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재밌는 거 화면 보다가 뭐야 사게 돼요. 그쵸? 또 하나는 뭐죠? 아까 전에 경험 소비 말씀하셨는데 내가 경험을 즐기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엄청 검색해서 되게 재밌는 곳을 찾아가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재밌는 곳은 어떻게 찾죠? 핸드폰으로 찾게 되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소상공인, 그러니까 스몰 브랜드 전통시대를 만든 거예요. 또 하나 뭐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스몰 브랜드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만 다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다 어디 두죠? OEM, ODM을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나 이거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 만드는 공장이 따로 있어요. 나는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인스타나 뭐 스마트스토어든 뭐 어디든 해서 판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개인별 니즈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제공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접목되죠. 바로 뭐냐면은 경험을 제공하는 지역화 생산 시대. 그러니까 경험을 제공받으려면은 어딘가에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프라인 공간이. 그 오프라인 공간이 바로 로컬인 거예요. 그래서 로컬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홍성 이런 로컬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 시대에 접어든 거고 또 하나는 뭐죠? 개인의 취향을 다 저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을 투구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개인화 생산 시대에도 접어든 거예요. 이 개인화 생산 시대에는 뭐가 지원해주고 있죠? 온라인. 그래서 우리는 로컬과 온라인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드리는 거고요. 이런 큰 산업 변화 트렌드가 바로 스몰 브랜드 전통 시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럼 우리의 사업계가 어디 있을까요? 결국은 로컬과 저쪽이 있겠죠? 저걸 봐야겠죠? 라이프스타일 봐야겠죠? 더 재밌는 거는, 재밌다기보다는 우울한 건데, 바로 이겁니다. 바로 지역이 소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의 인구 소멸 문제는 심각합니다. 제가 다음 장에서 바로볼게요. 우리나라 인구 추계인데요. 저 통계 보시면 2100명 기준으로 우리나라 베이스 시나리오가 2400만 명이에요. 2400만 명이면 홍성군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홍성군 인구가 몇 만인가요, 지금? 10만. 2400만 명이면은 아마 1만 명 이하는 1만 명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 1만 명 중에 60대 이상은 몇 명일까요? 한 6천 명 되겠죠? 예를 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이 스몰 브랜드들이 지역에서 뭘 하고 있냐면요. 뭘 만들고 있죠? 매력적인 어메니티들을 만들고 있어요. 매력적인 시설들, 레지던스라든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공간들,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그 솔립, 그 테마파크 알려주셨었는데 그런 멋진 공간들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되죠? 이 공간을 즐기러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관계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이 다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다음 표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도시의 발전 모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가 산업화 시대의 모델이고 아래가 새로운 시대의 모델인데요. 그 산업화 시대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공장이라든지 뭐 정보 지원 시설이라든지 먼저 그런 공간들을 먼저 밀어놔요. 그러면은 산업단지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일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주거단지가 개발되고 시설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창의기반 소상공인들이 창의기반 소상공인들 아니에요. 그냥 소상공인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도시가 발전하죠. 새로운 시대는 저게 통할까요? 인구가 늘진 않아요.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게 바로 리단길 현상이에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창의기반 소상공인이 먼저 들어와서 이 소상공인들이 매력적인 어메니티들을 지역에다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청년이 유입되고 도시 인구가 발전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권이 발달하게 되겠죠. 제조업이 붙을 거고요. 그러면서 그게 산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해요. 제가 이거 서피비치로 맨날 예를 들었다가 서피비치로 또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서피비치가 양양이 그 군사 해변 지역, 그러니까 원래 못 쓰는 해변을 서핑에 최적화된 그 서핑 공간으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연간 지금 200만 명이 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냐면은 200만 명이 오니까 뭐가 필요하죠? 자야 되잖아요. 자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술집 뭐 등등이 들어와요. 근데 양리단길에 들어온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그쪽에 상권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비비치가 그 여름 스포츠잖아요. 해양 스포츠를 확대하고 있어요. 해양 요가라든지 그렇게. 그 다음 뭐가 들어오죠? 그 스포츠를 배워야 되니까 에듀케이션이 들어오잖아요. 교육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 뭐가 들어오죠? 뭐 서핑은 맨몸으로 하나요? 뭐 수영복 하나만 있으면 하나요?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보드가 필요하죠. 보드 만드는 업체가 지금 붙었어요. 리핑이라는. 그 다음에 보드만 필요하나요? 슈트도 필요하잖아요. 서핑 슈트도. 물론 안 입고 다니는 분도 많이 있으신데 아무튼 네, 벗고 다니는 분도 많이 계세요. 뭐. 근데 너무 뜨거우니까 입어야 되잖아요. 그럼 슈트 제조업에 붙어요. 지금 뭐냐면은 전후방 제조업에 붙는 거예요. 제조 산업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궁극적으로는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해요. 서핑을 매개로 한 글로벌 브랜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브랜드가 나오면은 그게 기업이 되는 거죠. 마치 나이키가 그랬고, 나이키가 포틀랜드 아웃도어 스포츠 문화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만스가 그랬고, 그러니까 스케이트 문화고, 스타벅스 마찬가지죠. 막 시애틀이 내놓은 뭐 이런 식의 산업 모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지금 제가 서피비치에 연간 200만 명이 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300만 명으로 가정해 보면요. 지금은 서피비치에 와봤자 하루 이틀밖에 안 머물러요. 공간이 부족해요. 레지던스도 부족하고 머물 때가 워케이션, 그러니까 지금은 4차 산업화 때문에 어디 가든 노트북만 있으면 일할 수 있어요. 와이파이만 되면. 저도 그렇게 일하니까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양에 300만 명이 오는데 300만 명이 거기서 한 달간 머문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하루 이틀밖에 안 머물지만 그러면 양양의 인구는 몇 만이죠? 30만, 그러니까 300만 명이 한 달간 머무르니까 상시적으로 30만 명이 머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양양 인구가 8만이고 그럼 38만 명이 되는 거예요. 양양의 인구는. 상시적으로 30만 명이 있고 8만이 있으니까 항상 38만 명인 거예요. 항상. 그럼 양양의 인구는 몇 명일까요? 8만일까요? 지금은 8만이죠. 하루 이틀만 모르다 가니까. 그걸 365를 나눠주면 뭐 효과가 별로 없죠. 홍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스몰 브랜드가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지역에 재밌는 공간, 일할 수 있는 공간, 다양한 공간들을 매력적인 어메니티들로 밀어넣으면은 홍성구는 지금 인구가 예를 들어 10만 명이라면은 그럼 관계 인구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한 달간 체류하는 관계 인구가 20만 명이다. 그럼 3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럼 30만 명이 되면 뭐가 필요하죠? 일자리가 필요하고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애를 안 낳을까요? 애를 안 낳는 이유는 간단해요. 두 가지입니다. 주거 환경이 안 좋고 직업이 불안정해서예요. 사실은. 두 가지만 해결되면은 애가 낳습니다. 애를 왜 안 낳아요? 근데 자꾸 정부에서는 애를 낳으라고 돈을 줘요. 애를 많이 낳으라고. 애 낳으면 1억 원 줄게. 이런 정책을 피는 거죠. 반대로 뒤집어야 되거든요. 1억 원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그 팀들이. 그러면 애를 낳겠죠. 1억 원을 그 일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뭐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굉장히 스몰 브랜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까? 이제부터 정책 얘기가 나올 건데요. 그러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야 될까요? 기술 창업처럼 돈을 뭉탱이로 줘서 한 방에 성장해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 표가 뭐냐면은 저 파란색이 기술 창업표인데요. 저게 3년 차에 문프 꺼진 거예요. 3년 차에 다 망해요. 그러니까 100을 지원하면은 99가 저 3년 차에 다 망하고 살아남은 1이 매출액도 없이 계속 투자만 받아가면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M&A를 당하던가 IPO를 해서 한 방에 성장하는 모델이에요. 저게. 망하지 않으면 조건. 근데 우리 쪽은 어떨까요? 우리 쪽은 잘 안 망해요. 생각보다. 매출액도 바로 나오고. 제가 나이키 커브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밑으로 꺼져서 쭉 올라가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느 순간에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테라로서처럼. 어느 순간에 내가 기업이 되기 싫어요. 그럼 보헤미안처럼 지역의 앵커 브랜드로 남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도저도 싫어요. 그럼 난 지역의 재밌는 매력적인 공간을 운영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으로 남아도 돼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이고 저희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즉 기업가 정신을 가진 소상공인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뭔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고 내가 기업가 정신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소상공인이면 다 창의성 기반 소상공인이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이고 제 정책에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 하니까 너무 쪽팔리잖아요. 솔직히 사람 인자가 들어있잖아요. 기업인데 아니 소상공인도 똑같이 일단은 매번 2번 부가세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기업이잖아요. 기업 활동이잖아요. 근데 사람이라고 해요. 약간 쪽팔리게 만드는 표현인데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나는 소상공인분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창업자시니까. 저처럼 이렇게 셀러리맨은 그런 걸 못해서 셀러리맨이 된 거거든요. 기업은 달라요. 기업은 정말 CEO고 CFO고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DNA가.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존중한데 우리나라 사회는 약간 소상공인을 조금 좀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거나 이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약간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말하자면 되게 길어져서 생략하겠는데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기업으로 갈 시드라는 거죠.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짧게 말씀드려요. 저희가 이 창의개발 소상공인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저변학대, 그러니까 AV 창업자들을 위한 저변학대 사업이 있고요. 로컬 컨텐츠 대학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저변학대 사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업화를 주는 돈을 주는. 그래서 저변학대는 뭐 로컬 컨텐츠 대학이라든지 뭐 지식배우기터라든지 뭐 등등의 사업들이 있고요. 실제 돈을 주는 사업들. 이미 기존 사업자나 AV 창업자는 여기서부터 관심을 가셔야 되는데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4천만 원의 사업자 자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한 200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 7천만 원의 사업자 자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컬리티를 접목하는 거예요. 사업 모델에다가. 앞서 우리 안혜민 교수님께서 우무하고 풍만소 다 로컬리티를 접목한 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로컬리티 없이 단독으로 가는 팀들도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로컬리티를 지원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통해서 약 90억 정도의 사업자 저희가 이제 자금을 터서 약 7천만 원의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심이 많으신 강화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요거는 정부 사업 최초로 소상공인에게 1억 원의 사업자 자금을 드립니다. 사실 흑만소하고 우무가 다 우리 강화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을 받았던 팀들이에요. 우무 같은 경우는 로컬 크리에이터도 받고 강화소상공인도 받고. 흑만소는 로컬에서 받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강화소상공인 올해 선정된 팀, 우무는 이전에 선정된 팀입니다. 이거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게 제가 강화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을 22년도에 28억으로 신설했어요. 정말 가까스로 신설했어요. 근데 2년 만에 지금 사업화 자금이 250억이에요. 내년엔 더 늘어나요. 그렇다는 거고요. 더 재밌는 사업 중에 하나가 로컬 브랜드 창출 사업인데요. 저 로컬 브랜드 창출 사업은 뭐냐면은 팀을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홍성군이면 홍성에 있는 어떤 특정 상권이라든지 특정 에어리어에 있는 팀들이 팀 구성을 해서 우리가 요 팀 구성으로 해서 무슨 리당지 같은 재밌는 로컬 브랜드 상권을 만들어 볼게 라고 하면은 제가 10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줍니다. 중기부 5억, 지자체 5억. 10억 원으로 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 제가 글로벌 창출 지원 사업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로컬 브랜드 창출 사업을 모사업으로 하면서 저희가 최대 중기부가 55억, 지자체가 약 100억 원을 내는 글로벌 창출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뒷단에 설명을 드릴게요. 구조는 똑같은 로컬 브랜드 창출 사업,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러면은 정부가 언제까지 보조금만 넣어야 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간 자금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 사업이라든지 크라우드 펀딩 사업 재밌는데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매칭유자 사업, 라이프 투표고진 사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제가 민간 금융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은 이제 강화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인데요. 강화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안에서도 총 3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거의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총 3번이니까.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2억 5천인데요. 라이프스타일 트랙, 로컬 브랜드 트랙을 통해서 약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거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온라인 셀러로 온라인으로 진출해 볼게. 이 온라인 셀러 트랙은 제가 2개 기업하고 운영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가장 파급력이 높은. 최대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요. 카카오하고 네이버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요. 예를 들면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격으로 되게 들어가기 힘드시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저희 온라인 셀러 타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카카오에서 넣어줍니다. 특정 그 일정 포션을 무조건 넣어주게끔 저희랑 협약을 맺었어요. 아주 선물하기도 일정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 이거 굉장히 큰 혜택인데 제가 작년에 처음 이거 처음 시작해봤거든요. 시범으로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 입점하게 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트랙 한번 그 글로벌로도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뭐 동해영 씨라든지 뭐 작년에 선정된 팀 중에 그 육거리 시장 청주에 있는 육거리 시장에서 활동하는 팀 중에 신나는 만두인가? 즐거운 육거리 만두인가? 뭐 아무튼 그 만두 팀이 있어요. 시장 안에 만두 만드는 팀이에요. 그 작년에 선정된 아이템이 그 비건 만두였어요. 비건. 그러니까 만두 속을 그 비건으로 한 거죠. 예를 들어 콩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제로 칼로리 만두. 두 개 컨셉이었는데 제로 칼로리는 이제 그 제로는 아니고 만두가 제로 될 수 없죠. 그냥 로 칼로리 만두인데 이름을 멋있게 지은 거죠. 그거로 선정됐는데 올해 글로벌까지 가요. 제가 뒷단에 설명드릴 각종 지원 사업들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글로벌까지 지금 거의 청주시장 쪽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팀 같은 경우는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엄청 유명해졌어요. 그냥 시장에 있는 조그만 만두집이었는데 그 이지은 대표 그렇고요. 그 팀들이 이런 지원 사업을 했어요. 동네 펀딩 지원 사업도 받고 그러니까 강한 소상공인 받고 동네 펀딩 받고 매치용자 받고 등등의 사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민간자금 연계에 말씀드렸는데요. 동네 펀딩 사업은 뭐냐면은 지역 투자자가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스몰 브랜드에게. 지역 투자자가 소규모 자금을 지역 투자, 그러니까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리워딩은 제품하고 뭐 이자 같은 걸 일부 이렇게 받는 구조.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창업자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에 필요한 비용들을 정부가 다 지원합니다. 그렇고요. 매치윤자 사업은 이 사업도 재밌는데 이건 립스라고 불리는 사업인데 여기 있는 분이 그 민간 투자자 혹은 말씀드린 그러니까 민간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은 최대 5배, 최대 5억 원의 정책 자금을 정책 금리로 융자를 해줘요. 사항 기한은 8년이에요. 엄청난 혜택이죠. 이 자금의 굉장한 장점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어요. 영업용 부동산. 원래 정책 자금이 부동산 매입이 안 되거든요. 유일하게 부동산 매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법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동네 펀딩하고도 연계돼 있어요. 동네 펀딩을 받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더라도 동네 펀딩을 받고 매출자로 연계될 수가 있어요. 법인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대출형으로 펀딩을 받고 매출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올해 신설된 건데요. 저희 기업가능소상공인 트랙, 약간 신창사, 뭐 로컬 크리에이터, 강한소상공인, 매출자 등등의 그 기업 리스트에 올라가면은 국민은행에서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받게 돼요. 약 1,000억 원 규모인데요. 이거는 이제 국민은행에서만 특별보증을 실시하는 건데 우리 신고중앙회에서 보증을 쓰고요. 최대 2억 원까지 그러니까 2억 원까지 이제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금리는 무조건 상반기로 됐는데 5월에 출시됐습니다. 그 금리는 무조건 나온 금리의 마이너스 6%, 우대금리가 무조건 적용됩니다. 이렇게 국민은행에서 설계가 같이 되어 있고요. 안 갚으면 국민은행에서 약 70억 원을 출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손실이 나면은 신고중앙회에서 그 70억 원 가지고 보증 프로그램으로 손실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갚아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올해 신설된 라이본 펀드 약 250억 원 규모로 제가 말씀드린 우리 기업가능소상공인 트랙에다가 투자만 하는 모태펀드가 150억이고 민간이 100억 해가지고 약 투자사가 6개사인가? 6개사 투자사가 들어와서 250억 규모의 최초의 모태펀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증 프로그램과 그러니까 투자 보증 펀드 프로그램까지 이 3개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완성이 됐고요. 제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현재까지의 사업이었다면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뭐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더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또 신설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립스 2.0인데요. 그 다음에 NFT 사업 같은 건데요. 지금 예산 심의 중이어서 제가 정확한 규모를 말씀을 좀 드리기 힘든데 일단 신규 사업을 좀 계속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1차 심의밖에 안 끝났거든요. 근데 립스 2.0을 1차 심의에서 예산을 받았어요. 꽤 큰 규모로. 저희가 어떤 사업이냐면요.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립스 1.0이 아까 말한 매치중자라면은 2.0은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이 투자하면은 보조금으로 2억 원을 줘요.
그러니까 기술의 팁스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팁스, 립스 1.0은 융자, 립스 2.0은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립스 1.0으로는 말씀드린 융자니까 부동산 매입 같은 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시설 자금. 그래서 1.0을 통해서 시설 자금이라든지 부동산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립스 2.0은 보조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조금은 뭐 할 수 있죠? 비즈니스 모드 고대와 인테리어 등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막 붙여 제가 물릴 거예요, 내년에.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1.0은 규모가 꽤 커서 아마 혜택권을 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꽤 있을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주기 때문에 규모도 꽤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가는 1억 원으로 받았는데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신설된다는 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상공인 NFT 사업인데요. 아직 정식 사업으로 예산을 아직 받지 못했고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 몇 가지 막 심의 중인 신규 사업들이 있는데 뭐 메이커스페이스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소상공인 공동제작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뭐 제가 여기서 뺐는데요, 너무 복잡해서. NFT 사업은 뭐냐면은 우리 스몰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 NFT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 소상공인 제품들 같은 경우는 NFT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를 NFT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벌하게 유통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권이라든지 그 브랜드를 글로벌로 내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인이 찾게 만들어야죠. 이게 서울 가면 되게 흔해요. 서울 가면은 예를 들어 어니언 같은데 서울에 혹시 성수동에 많이 가보셨나요? 뭐 어니언이라든지 그 불교 느낌 난 이런 그 느낌 난 그 카페 뭐죠? 아무튼 뭐 그런 카페라든지 가보시면은 거의 외국인이에요. 어니언 같은 데는 한 뭐 60% 이상이 외국인인데 뭐 서교동이라든지 뭐 홍대라든지 가보세요. 한국말이 잘 안 들립니다. 거의 외국인들이에요. 엊그저께 기사 중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내국인 인구는 줄었는데 우리나라 총 인구가 증가했어요. 아시죠? 왜 증가했는지. 외국인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전체 우리나라 인구가 줄지 않고 늘었어요, 오히려. 200만. 네,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점점 글로벌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NFT 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이 가진 제품과 서비스를 NFT화시켜서 글로벌하게 유통시킬 수 있어요. 이 NFT의 핵심 가치는 유통이에요. 굉장히 쉽게 유통시킬 수 있거든요. 이미 그런 플랫폼들이 다 개발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재밌는 것도 트라이하고 있고요. 되게 어려워하는데 오히려 전 잘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쪽에. 아무튼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립스 2.0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전에 로컬 브랜드 창출 사업 10억 원짜리를 확장판, 최대 지역에다가 55억 원을 주고 중개부가 지자체가 100억 원을 매칭하는 그 로컬 브랜드 글로벌 사건 지원 사업인데요. 요거는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인데 무슨 리단길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요. 그 리단길이 대부분 창의적인 기반 소상공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매력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 옛날에는 아까 전에 우리 그 뭐죠? 회장님이셨나요? 회장님 같은 경우 그 경주 왜 가셨죠? 경주 옛날에 수학여행으로 가셨죠? 수학여행 가서 뭐 보셨죠? 불국사, 뭐 석굴암, 다보탑 이거 보시고 돌아오셨죠? 그쵸? 지금 왜 가죠? 지금 젊은 애들이 그거 보러 가나요? 지금은 거기 무슨 길이죠? 거기가? 황리단. 황리단길. 황리단길 가서 다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하니까 다 앉아가지고 능이 딱 있어요. 능은 안 가요, 참고로. 능에는 안 가요. 능을 바라보는 거야. 커피숍. 능 뷰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첨성대를 바라보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지금 첨성대는 안 가요. 그냥 뷰에 거기서 거기 사진 찍고 물론 맛있어야겠죠. 이게 바로 경험 소비예요, 사실은. 그런 경험적 가치를 누군가가 즐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치 소비도 접목되어 있는 것도 하고. 나는 그런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치들이. 그래서 이 사업은 뭐냐면은 결국은 여러분 같은 차이 기반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협업하고 이렇게 해서 상권을 만들어낸다는 그림이에요. 글로벌 상권 지원 사업인데 이런 상권에는 반드시 프라이빗한 공간, 퍼블릭한 공간, 로텐션의 공간, 하이텐션의 공간들이 필요해요. 로텐션은 약간 느슨하죠. 약간 정적이고 하이텐션은 엄청 흥분되죠. 예를 들면 하이텐션의 공간 뭐가 있죠? 전 안 가봤는데 뭐 클럽 같은 거 그리고 프라이빗한 공간은 자기만의 사색을 할 수 있는 공간들 뭐 독립서점이라든지 뭐 이런 공간들 그래서 뭐 이렇게 퍼블릭한 공간은 또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공간들 그래서 상권에는 예를 들면 제가 제가 만약에 홍성군 군수님이죠. 군수님이라는 저는 두 가지를 틀어야겠어요. 하나는 성심당 같은 로컬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을 착수할 거고 로컬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같은 분이 이제 로컬 브랜드, 성심당 같은 브랜드로 성장하는 거야. 아시잖아요. 그 대전 가면은 대전을 왜 가죠?
대전 가는 사람들은 다 성심당 바에 들려 있어요. 일부러 내려요. 서울 가는데 중간에 대전역에 내려요. 성심당 본점 가서 상점 사고 밥 먹고 주변 상권에서 밥 먹고 어쩌고저쩌고 오는 거예요. 그 브랜드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홍성군수님이라면 전 두 가지에 집중할 거예요. 하나는 성심당 같은 로컬 브랜드를 하나 만들 거고 또 하나는 뭐죠? 리담길을 하나 만들 거예요. 홍성군. 그래서 그걸 글로벌 상권으로 만들 거예요. 글로벌한 인재들이 머물러서 놀고 즐기고 생활하다가 한 달간 체류하다가 저라면 상권이 비싸지 않고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이런 상권, 매력적인 상권은 이런 공간들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상권도 기념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직접 직계 공간들, 앵커스토어들에 들어오죠. 사람이 모이는 공간들, 식당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체류 공간들,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 거기서 워케이션도 하고 등등의 공간들 그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회의 공간이 또 필요해요. 회의 공간은 그 잘 아시잖아요. 그 서교동이, 동교동이, 그 뭐죠? 연트럴파크, 연남동이 뭐 그 라인들이 왜 떴죠? 거기에 뭐가 있죠? 경의선수길이 지나가고 있어요. 공덕부터 쫙 그 지나가는 경의선수길. 그게 바로 회의 공간이에요. 중간에 밥 먹고 술 마시다가 나와서 산책하고 앉아있을 수 있고 다시 기록 회복해서 한 잔 더 할까 아니면 잘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네, 그래서 이런 아무튼 로컬 인프라가 그래서 처음에는 앵커스토어들이 들어오고요. 창의인들이 상권이 되고 인프라가 확장되고 메이커 스페이스라든지 뭐 코워킹, 코리빙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브랜드가 나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상권이 성장하다가 쇠퇴하는 이유는 뭐죠? 바로 젠트리픽션 때문이에요. 젠트리픽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어떤 상권관리 기구를 결성하게 만들죠. 되게 재밌는 게 일본의 그 상인연합회는 건물주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인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나요. 일본은 건물주들이 상인회에 들어와야지 이 결국 같이 망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봐보세요.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이거 되게 허접했어요. 근데 어떤 차익 기반 소상공인이 들어왔어요. 엄청 유명해졌어요. 이 부동산 가치가 뛰겠죠, 당연히. 그럼 이 부동산 가치는 누가 끌어올렸나요? 건물주인가요? 아니죠. 여기 소상공인이 끌어올렸죠. 그쵸? 그럼 이 가치를 누가 가져가야 되나요? 건물주인가요? 소상공인이죠. 그쵸? 그래서 제거 사업, 매칭현재 같은 사업이 이런 부동산 매입을 지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제가 그걸 대놓고 얘기하면 엄청 비판받기 때문에 말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확장 전략을 쓰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플레이어 중심의 지표 사업인데 요런 사업입니다. 중지부가 55억을 최대 지원하는데 3개 팀 이상이 지원하고요. 왜냐하면 왜 3개 팀 이상이 똑같냐면은 그 로컬 브랜드 창출 사업이 모사업이에요. 요게 이 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을 모사업을 하면서 제가 가진 개별 지원 사업들, 강한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뭐 등등의 사업과 중기부가 가진 스마트 상점 사업 이것들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로컬 브랜드에 대한 얘기는 제거 로컬 브랜드 창출 사업,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등등의 사업을 연동시켜놨고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지자체가 밀어낼 수 있도록 회의 공간을 만들고 뭐 길 정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과 상권에 대한 이야기는 중기부가 지원하고 골목 산업에 대한 얘기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그래서 최초로 사람, 상권,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공동해 놓고요. 더 재밌는 건 이걸 민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3개 선정됐고요. 계속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 마련한 건데요. 이 사업 이제 제가 정책에 대한 소개들을 마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창업을 하시든 혹은 기존 사업자라면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장하시든 창출하시든 뭔가 하실 때 저희 쪽에 적극적으로 어플라이 하시고 같이 연결돼서 뭔가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고요. 더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외롭다고 느끼실 거예요. 혼자 하시면서 굉장히. 근데 저희 지원 사업을 받게 되는 순간 국내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과 같은 차이 기반 소상공인들 성장을 지원하고 되게 뭔가 그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과 연결돼서 다양한 협업기회,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